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3월 달에 3월 학력평가를 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3 올라와서 처음 보게 되는 모의고사였을 텐데, 아마, 선생님, 저 고2 때는 이런 성적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성적이 나온 거죠?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건 등급컷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등급컷이 3월 달이 근래 한 3, 4개년 정도는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90점대를 거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올라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이 선생님 저는 선배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3월 달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 들은 친구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얘들아. 어떻게 3월 달 성적이 11월까지 갑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어렵게 나오고 그렇게 그만큼 국어가 올리기 힘든 과목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뭐 그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8개월 사이에 올리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험 본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하거나 혹은 너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학력평가는 처음 보는 모의고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 정도의 긴장감이구나. 이 정도의 진지함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봐야지에 대한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부담 갖거나 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대신 제대로 이해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이 가나 복합 지문에서 인문이 나온 게 아니라 사회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 이론에 대한 게 나왔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의는요, 여러분들 처음 4번부터 9번 굉장히 많은 문항이 딸려 있는 복합지문 사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건 해설 강의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이미 시험이 끝났는데 해설 강의 들어서 뭐 하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의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시험 봤을 때 뭘 놓쳤을까? 어떤 걸 하면서 읽었어야 됐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를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좀 의의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궁금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걸 이해를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실전에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그 방향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용 이해가 중심이 되긴 할 건데, 실전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가야 돼, 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갈 겁니다. 오케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첫 번째 가까지는 괜찮았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은 못 들어본 친구들은 선생님이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가나 복합 지문으로 나와 있는 지문은 문제 유형이 두 개를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둘 중 하나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복합 지문을 마주쳤을 때 뭐부터 하는 게 좋냐면요. 문항으로 가세요. 문항으로 가셔서 문제를 다 읽는 게 아니라 발문 있죠. 뭐 예를 들어 4번 윗글의 내용상 전개의 특징으로 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발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발문을 보고 내가 이거는 가만 읽고도 풀겠구나. 이건 가나를 두 개를 다 읽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나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구나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지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문제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가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둘 다 읽어야 됩니다. 5번은요. 가를 이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만 읽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6번은요. 가의 기억 니은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읽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 지문 위에다가 써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5번 문제는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 4, 6, 7, 8, 9 같은 경우에는 나까지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가를 먼저 읽고 5번을 해결한 다음에 나를 읽고 나머지를 해결하시는 게 가장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왜요?
여러분들이 가, 나를 모두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 4번 문제야 풀리겠지만 5번 문제 풀 때 가로 다시 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미 내가 최근에 읽은 글은 가, 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란 말이에요. 게다가 나의 그래프 있고 보통은 뒤에 게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여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여기 내용은 머릿속에 안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번 문제 풀 때 다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8번 풀면서 얘를 다시 읽느라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또 날라가요.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 그럼 뭐야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지문 2번 읽었고요. 3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를 읽고 이거 먼저 해결을 해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선 얘를 제대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일단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읽어요. 그죠? 이미 5번 문제 푸느라고 어느 정도 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를 읽는 거기 때문에 4, 6, 7, 8, 9는 상대적으로는 다시 읽어야 되는 횟수나 다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적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항을 좀 조절하는, 문항의 순서를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이 지문 역시 선생님이 해설을 할 때 가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갈 겁니다. 선생님이 나로 바로 안 가고요. 5번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특정한 이론 파트, 아무리 사회가 엮여 있든 과학이 엮여 있든 다른 분야, 보통 가, 나로 엮일 수 있는 인문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 나로 엮이더라도 첫 번째 초반부에는 이론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인문 지문 읽듯이 읽으라고 했어. 그죠? 게다가 이런 복합 지문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은 특정한 주장이나 의견이나 어떤 무슨 주의로 끝나는 어떤 이념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나 복합 지문 나왔을 때는 키워드 파악이라는 그 핵심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제와 달리라고 했어.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얘기했지. 관형어구로 묶여있는 부분은 내용일치로 나오기 쉽고 혹은 내용일치로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이 지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깔고 가야 되는 내용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자, 식품처럼 이렇게 소비하는 사용제. 사실 이 괄호친 부분 없어도 문장 성립한다고 말했어.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부연을 넣어줬겠냐는 거야. 그죠? 자, 사용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죠? 초콜릿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건 사용제예요. 자, 달리라고 얘기했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제랑 어떤 대상을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자,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제하나 서비스. 공원처럼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한다. 지금 뭐예요? 사용제랑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 나왔을 거야. 사용제와 공공재를 비교하고 있구나. 얘는 개인 차원의 소비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비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거, 공원, 도서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걸 공공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앞으로 사용제, 공공재를 계속 비교하면서 갈지 둘 중 하나를 잡아서 자세히 갈지 둘 중 하나밖에는 뭐다? 나올 맥락이 없다. 그래서 딱 봤더니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이 나왔으니까 둘 중에 뭐 잡겠다는 뜻이야? 공공재 잡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사용제를 왜 굳이 비교했을까? 사용제를 써먹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 라고 해서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읽었을 때는 체크하고 비교할 거고 공공재 잡았고 단 1,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습관이 중요한 거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들을 때 몰라 나는 그랬거든 학생 때 해설 강의를 들을 때는 아니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들이 공부해가지고 해설을 할 땐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거 실전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하냐고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학생 때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강의에 대한 내가 이 내용이 궁금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들은 건 있지만 이걸 내가 실전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나는요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해설하는 것처럼 실전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습관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독해력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안 들어본 친구들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그럼 공공재에 대한 정의 얘기를 하려나? 자,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라고 또 비교를 해줬네. 그러면
누가 공급하는지는 공공재의 정의가 아닙니다. 자, 그럼 뭐가 정의인데? 라고 했을 때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아, 성격으로 규정되는 것이 공공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공공재 잡을 거라는 거 나왔어. 여러 사람의 사람 인자나 공동 소비예요. 자, 그 다음에 주체가 아니라 성격으로 규정됩니다. 이 정도 내용까지는 머릿속에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이 필기를 해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옆에다가 지문 읽으면서 옆에다가 정리하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구성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청사진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공공재 정의가 다양한데 그 정의를 내릴 때는 기준이 성격입니다. 그런 다음에 뭘로 넘어왔어요? 공공재 정책으로 넘어왔어요. 오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해. 목적 나왔어. 공익 목적입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상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밑줄 그으라 그랬어. 자, 이 공익이 무엇인가? 그쵸?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게 공공재 정책인데 이 공익이 대체 무엇인가? 공익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 이게 뭔데?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어허,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실체설이 뭔지, 과정설이 뭔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오케이, 얘는 공익을 위한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for 공익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체설과 과정설. 그럼 각각의 키워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실체설 뭐냐? 자,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 건드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야. 이게 뭔데? 절대적 가치가 뭔데? 봤더니 바로 얘기해 주잖아. 예를 들어서 인권 같은 것들. 그럼 바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적 가치. 되게 중요한 것들. 인권이나 뭐 기본권이나 생명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 그럼 얘는 실체설은 공익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과정설은 실체설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과정설은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나왔으니까 공익은 무엇이다? 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럼 뭔데?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답니다. 그러면 실체설은 공익은 절대적 가치이다. 로 나오는 거지만 과정설 같은 경우에는 공익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공익은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체설은 절대적 가치가 공익입니다. 과정설은요? 절차가 있으면 돼요. 절차가 있어야 돼. 그지? 절차가 공익이다가 아니라 절차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공익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로 넘어갔어요? 지금 공익을 잡았어. 공익을 잡았습니다. 자, 여태까지 공공재 사용재 비교했고 공공재 뭔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공재 이 절차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익 잡아서 얘기하는 중이야. 굉장히 계속 걸리는 느낌이 들어야 돼, 얘들아.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문단 따로, 두 번째 문단 따로, 세 번째 문단 따로 이렇게 하나하나 클리어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결입니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어서 두 개가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절차, 과정설에서 얘기한 거네.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것 두 개가 다 있는데 둘 다 적절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그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대립적이고 하나는 뭐 긍정, 하나는 부정이야. 근데 되게 대등해. 그럴 경우에는 도대체 뭘 선택해야 돼? 어떤 공익을 선택해서 무엇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돼? 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정책 딜레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 딜레마가 발생을 하고요. 자, 정확하게 정책 딜레마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그런 거 있잖아. 정말 비교가 불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 야, 삼겹살을 먹을래? 아니면 뭐 소고기를 먹을래? 뭐 이런 것들은 둘 다 음식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야, 삼겹살을 먹을래? 놀이공원을 갈래? 이거는 이게 무슨 비교지?
같은 게 아니고 어떻게 비교가 되지? 이런 식으로 비교 불가능한 대안. 근데 둘 중 하나를 놓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커. 이거를 포기했을 때의 손실이 커. 삼겹살을 포기하면 배가 고파. 놀이동산을 포기하면 노잼이야. 이렇게 그죠? 그런 것들. 자, 그렇게 곤란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이런 상황이 이런 딜레마 상황이 정책 딜레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책 집행이 당연히 안 정해지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죠. 딜레이 됩니다.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됩니다. 도대체 뭘 선택할 거고 그런 걸 선택하다니 너넨 쓰레기야 이러면서 서로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게 심화됩니다.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얘들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사회나 특히나 경제에서 비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뭐야 얘들아? 드는 돈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비용이 든다. 이게 무슨 돈이 왜 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들여야 되는 품이 커진다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거 마이너스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비용이란 말이 등장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생각하세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딜레마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왔다. 그럼 당연히 이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음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계속 연결 지어야 돼, 얘들아. 너네가 이런 거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실제로 나와야 제대로 독해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법론을 얘기하느라 오래 걸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면 굉장히 빠르다. 습관되면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잡고 갈 수 있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속도가 잡힌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얘들아,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속도 다음에 정확도가 아니야. 정확도 다음에가 속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책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랬어. 정책 딜레마가 안 좋은 이유가 뭐야?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야.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 거라고. 자, 이러면서 바로 합리 모형은 이라고 하고 밑줄 기억 나왔어요. 문제로 나와 안 나와? 100% 나와. 자,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 그러면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수단이 정말 적절한가를 확인을 하는 게 합리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 이게 합리 모형이 뭔데? 봤더니 뭡니까? 다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걸 선택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 모형입니다.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의사결정자들한테 주어져요. A안이 있고 B안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충분한 시간이나 예산이나 정보 같은 게 있으면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볼 수 있어. A를 실행했을 때의 어떤 결과,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 뭐 이런 것들. B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 들어가는 돈, 효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게 최적의 대안이죠. 자, 그래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합리 모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만족 모형 나왔어요. 얘들아, 만족 모형 나왔고 밑줄 니은 있고 봐봐요. 두 개가 다 정책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와 있는 모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따로 나오고 니은 따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기억 니은을 묶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낫겠죠. 그럼 문제로 나올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 뽑아내기도 수월할 거고요. 자, 얘는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이 뭐예요? 이거 뭐야? 앞에 얘기했었어.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주어졌을 때 모든 걸 검토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왜 오지 않아? 왜?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얘들아, 최적으로 베스트를 결정하긴 힘들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들아, 합리 모형의 키워드는 최적. 그다음에 만족 모형의 키워드는 만족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 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 얘는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 심의를 돌려보자 이거고요. 얘 같은 경우엔 야, 빨리 해.
이겁니다. 그죠?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 이게 얼마나 올바른 건지, 혹은 논리적 속성, 얼마나 타당한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해? 속도. 그죠?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일단은 빨리 결정을 하고 돌려야지.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을 좀 커버를 하는 거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없어 라는 거지.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빠른 결정이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그치? 사실은 둘 중에 뭘로 하든지 그게 결정이 되면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 그러면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얘는 결정해놓고 시장이 알아서 잘 굴러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합리 모형은 저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와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합리가 좀 다르네요. 그죠? 물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로. 그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정책 딜레마가 발생했어.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방향으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이 있어요. 자, 합리 모형의 키워드는 뭡니까?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예산 이런 것들을 들여서 그래서 논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지, 인과. 자,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은요. 그딴 거 필요 없어. 만족할 만한 게 필요해. 그래서 신속함이 중요해. 시장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모형 두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나? 아니면 계속 다른 얘기를 해보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예요? 지금 가가 거의 끝나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을 안도하게 만들겠죠. 자, 일단 정책 딜레마가 계속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 안 좋아질 거라 그랬어요. 논란도 심화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고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아까 전체 비용 얘기했었는데? 맞죠? 그죠?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마이너스가 너무 커져요. 충분한 예산,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그럼 약간 이 글의 맥락은 느낌상 합리 모형 별로인 것 같아요. 합리 모형은 딜레마 상황에 딱 놓였어. 그러면 일단은 결정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들여서 검토해보자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딜레마가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지속돼요. 겁내 지속돼요. 결정하기까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딜레마 지속이 생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이런 점에서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들은 내용에 치로 나오기 좋습니다. 만족 모형이 야, 우리 지금 시간 없어. 야, 빨리빨리 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뭐 때문에 선택하는 거라고? 딜레마가 지속되면 비용이 증가하잖아. 그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야. 확실한 목적.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만족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결정자들의 일종의 뭐다? 전략이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건 뭐야?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면 뭐가 생기니까 사회 전체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 한다 그랬지? 가 읽고 먼저 5번부터 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를 이해한 내용입니다. 일단 1번. 정책의 추구해야 할 목적 뭐지? 공익. 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 요거 누구였지? 실체설. 이거 얘들아. 솔직히 진짜 솔직히 너네 이거 풀 때 1번 선지 보고 선지로 그 지문으로 다시 갔으면요. 나 독해력 되게 약한 겁니다. 양심에 손 올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대충 읽은 거예요. 분명히 문제로 나올 것 같은 애들이었어. 실체설, 과정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까지 박아놨어. 근데도 기억이 안 나서, 근데도 이런 말이 있었나 싶어서 지문으로 다시 갔다면 독해력 약하신 겁니다. 충분히 글을 안 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이 이거 읽고 확인하느라 다시 지문 읽는 시간 있죠? 그 시간들이 쌓여서 뒤에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야. 선생님, 제가 읽는 속도가 느려서요. 선생님, 제가 너무 시간이 계속 부족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딜레이 되는 거야. 독해력이 약하면 시간이 딜레이 되고 오래 걸립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확도부터 잡아야 여러분들이 쫙 읽었어. 답 한 번에 빡 나왔어.
그럼 시간 딜레이 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시간 되게 부족했어요. 혹은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했던 친구들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혹시 선지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읽고 확실하지 않아 확인, 읽고 확실하지 않아 확인, 확실하지 않아 확인 이런 식으로 갔으면 내가 좀 잘못 읽고 있구나, 내가 충분히 공부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선생님이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강의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래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2번, 과정설은 어떤 특정 이익도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거 너무 맞는 말이지. 왜? 과정설은 어떤 특정한 실체가 공익이다가 아니라 절차가 있어야 공익이 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입니다. 적절한 절차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어느 정도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는 문장 해석을 굉장히 꼬아서 일부러 어렵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아니, 적절한 절차만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 중시한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중시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좀 공익이 되는 경우가 있는다는 그런 문장 아닌가? 라고 되게 어렵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문장 자체의 해석이 꼬아져 있는 경우에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자기 머릿속에 어떤 사고 과정이나 방식이기 때문에 독해는 됐는데 오히려 너무 어렵게 생각한 케이스, 그런 것들은 조금 오히려 어렵습니다. 독해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미진하거나 미숙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해결하기가. 자, 이런 경우에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X포인트가 분명히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명확하게 뭔가를 틀리게 만듭니다. 그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건 좀 애매해요. 공익으로 간주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X포인트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 그 뜻으로 가시잖아요. 적절한 절차만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없어도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문장을 그렇게 쓴 거 아닌가? 라고 어렵게 꼬아서 생각한 경우에는 얘가 X포인트를 만들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X포인트가 명확히 있어야 돼. 자, 일단 얘는 맞는 말입니다. 간주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중시한다고 얘기했고 그게 기준이란 이야기를 한 거겠지. 만약에 그게 기준이 아니고 다른 것도 존재한다면 분명히 문장으로 줬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문장을 해석하고 싶으면 그걸 뒷받침할 만한 다른 문장이 남아줘야 된다는 사실, 맞는 말이야 사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공공재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맞는 말이죠. 그죠?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 이제 공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얘들아,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공공재의 성격입니다. 왜?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띈다면. 맞죠? 공공재를 결정하는 건 공급 주체가 아니라 그 공공재,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이라 그랬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 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있으면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얘들아, 너무 개소리예요. 왜? 실체 분명해. 근데 만약에 서로 대립된다면?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다면? 준수해야 될 적절한 절차가 있어. 그런데 대립되는 대등한 정책에 대등한 의견들이 있다면 그러면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이런 게 있어도 뭐예요? 대립하는 게 존재한다면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실체설, 과정설 파트를 딜레마랑 엮어버린 거예요. 낚기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딜레마 상황 놓이지 않는다? 아니지, 놓여요. 충분히 놓입니다. 대립이 발생한다면. 그죠? X포인트 명확하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5번 문제를 답을 딱 선택을 하고 나로 마음 편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